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이 선거 직전에 다시 한번 스스로 회초리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하겠다. 오늘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호소문을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당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와 5위입니다.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미국의 CNN 방송과 취임 이후 첫 외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북한 관련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의 눈치만 봤던 굴종 외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I think the ball is in Chairman Kim's court. It is his choice to start a dialogue with us. I do not want North Korea to collapse. My hope is for North Korea to prosper alongside South Korea. I do not believe that enhancing its nuclear capability is helpful and conducive to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취임 후 첫 외신 인터뷰를 CNN과 했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들을 좀 먼저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북한의 눈치를 본 굴종 외교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이미 증명이 됐다.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 굴종 외교 꽤 거칠게 비판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이 나는 가장 선명한 게 바로 대북 정책이거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북한이 잇따라서 여러 가지 도발을 했죠. 2018년도에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의 뜻이 있다,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북한과 또 관계를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 즉 대화를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두 차례 걸친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결국 지난 5년간 북한에 대한 이 대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하는 척하면서도 실제 비핵화에 대한 전혀 뜻이 없었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번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장 평화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대화에 끌려가다 보니까 북한이 뭐 삶은 소대가리다 뭐다 또 개성공단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또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을 피살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즉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좀 더 강한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 지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는 북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이 났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이다. 공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겼다. 어떻게 좀 더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북한과의 문제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방식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해왔던 지금 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그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끌어간 그런 측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그 지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뭐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전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뭐 무슨 그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만 발생을 했다. 이거는 큰 문제 아니냐. 뭐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도 외교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상호주의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가한 여러 가지의 행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우리도 그 부분에 관해서 북한에 대해서 취할 조치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 기본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상당한 정도로는 만약에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호의적인 조치, 유화적인 조치를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를 한다면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남한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상호주의라고 보는데 예.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북한에 대해서도 외교의 틀 내에서의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겠다. 이런 걸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망하게 할 생각은 없다.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다. 이 말을 덧붙이면서 굴종 외교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퇴임 대담에서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아닙니다.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란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닙니까?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실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뭐 아주 버르장머리를 뻗친다든지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정.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더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 그런 점을 늘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주말 새 우리 공군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항공우주작전본부를 같이 함께하면서 여러 대북 메시지를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권 초기에는 북한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지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우려스러운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대북 정책은 일반 외교하고는 좀 다르죠. 예. 상황이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대하는 외교의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은 누누이 현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 내내 한 몇십 년간 그건 알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굴종 외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겠다라는 기조긴 하지만 발언들을 지도자가 돼서 선제 타격,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시원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강대강으로 갔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게 비핵,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미국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핵 포기하라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강대강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기가 왔던 부분들을 평화로 돌려놓기 위해서 5년간 정말 부도원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때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권이죠. 여권에서 왜 그렇게 굴종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죠. 굴욕적이고 북한 눈치를 보느냐 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다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선후관계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북 정책이라는 게 저렇게 강경책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염려스러운 건
지금 비핵화, 핵을 포기해라 하면서 저희가 전략자산을 운영해서 미국의 핵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북한도 핵, 미국의 핵. 그럼 한반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핵을 없앴어요. 핵에 대한 우려를 없앴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핵의 위기가 다시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은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강으로 간 게 과연 대북 정책을 풀 수 있는지. 또 반면 또 문재인 정부에도 사실 대북 정책은 초기에는 또 북한이 미사일 계속 도발하니까 당시엔 또 문 대통령 정부에서도 맞서 싸운, 맞서서 얘기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취임 초기니까 반드시 이걸 규정해서 나쁘다, 강경책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재현 평론가님, 정말 우려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북한이 이렇게 북한을 좀 강경 모드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북한이 뭔가 대화 테이블은 안 나오고 중국과 더 밀착이 되면 이게 우리 외교에는 부작용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와 북한 문제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보수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현실적으로 중국이라는 이른바 북한에서 우군으로 여기는 세력과의 이 묘한 관계를 분명히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는 좀 기준점을 어디에 놓느냐 달라질 수 있는데 비핵화가 안 됐고 연락사무소가 파괴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외신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보도 나왔는데 결국 북한이 참가하면서 북한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많은 외신들이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굴종외교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앞서 또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는 외교와 대화라는 방점에 있어서 또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아하. 윤 대통령 첫 외신 인터뷰도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윤 대통령을 주목할 텐데 외신들도요. 이현정 의원님. 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윤 대통령이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정이 됐고 이 부분이 윤 대통령만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높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다 이런 100인에 들어간 이유도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어떠한 노선과 어떠한 외교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실제 세계 정세도 바뀌어낼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징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아시아 순방하면서 왜 대한민국을 제일 먼저 찾았겠습니까? 결국 이제 대중 포위망을 어떤 면에서 구성하기 위해서 결국 한국의 협조가 필요했고 한국의 삼성과 현대가 필요했고 또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이런 것들이 공조가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어떤 부분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세계적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역대 정부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못했다 이렇게 규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는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즉 평창올림픽 잘 치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결국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ICBM 발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라는 게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실체와 북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너무나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바람에 실제 북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국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정말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정상회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좀 살펴보니까 2022년 취임 초기고 마찬가지네요. 쭉 보니까 2013년 박 전 대통령,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취임 초기에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행보도 짧게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대구 세계 가수총회 개회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180도 좀 바꾸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일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이 지역 순회 일정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공개는 잘 안 됐었거든요. 식사를 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혼밥하지 않겠다는 공약 외에 최병목 의원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있을 때도 혼밥을 했다 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가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영향 탓이라고 저는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후보 시절에도 뭐 혼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실제 그거를 현재까지는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인수위 시절 때도 인수위 주변 이 뭐 맛집 리스트까지도 그 인터넷에 그 화제가 될 정도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가면서 인수위 직원들 또는 그 인수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거.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하고 뭐 만찬을 제안했던 거 뭐 성사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지금 대구에 가서도 바로 권영진 시장 등과 저런 그 지역을 돌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한다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어떤 그 반동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겠지만 여하튼 본인이 저런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전 조금 다르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 정치를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 정치가 진정한 식사 정치가 되려면은 본인에게 비판적인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누구 잘못이든 간에 본인과 뜻을 같이 한 인물들과 주로 지금 보수당 소속의 정치인들과만 했었지 아직 야당과는 하지 않았다는 점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혼밥 이런 얘기 김치찌개 회동하려고 했었다가 뭐 여러 저간의 사정으로 결렬된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실무진들과 계속 접촉하는 점을 만들었었고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각 지역의 고민이라든가 의견을 듣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찾아가서 국밥 먹은 윤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청와대가 영빈관과 춘추관 내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 얘기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내친 김에 모레 청와대 관저까지 개방할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 이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아주 멋진 공원이고 그리고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진을 쭉 봤어요. 74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이 되다 보니까 사진 한 장 한 장 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 뭐 원래 관저 침실에는 뭐 침대가 있었겠는데 일단 침대는 빠져 있는 하고 창문 얘기 있고요. 관저에서 응접실 얘기, 소파가 놓여 있는 관저 사진도 있고. 저쪽에 보니까 여기 저를 잠깐 비춰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드레스룸. 여기 보면 의자도 있고 거울도 있고 여러 집기들도 있고 여기 보면 뭐 냉장고 같기도 하고 미니 냉장고 이런 관저까지 모레 전면 개방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오늘 보도자를 통해 밝혔어요. 일단 뭐 내부 정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대통령 침실 이야기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갔을 때 이호 여사하고 침실이 너무 넓어서 사실은 이 저녁 때 되면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 왜냐면 저기에 이제 그 김대중 부부가 잠을 자려고 하니까 너무 횡하니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꽤 큰 그런 침실 규모인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호기심 때문에 청와대를 찾고 또 먼저 가보려고 한 거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청남대가 한번 개방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시큰둥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청남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결혼식도 개방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청남대가 다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청와대도 많은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지? 궁금증이 한번 가보는데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은 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문화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왜냐하면 예. 이제 저 공간을 그냥 저렇게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식이든지 이용을 해야 되고 뭐 청와대 본관은 그러면 어떻게 박물관으로 할 것인지 등등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지금이야 이제 호기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지만 그래서 저는 좀 지속 가능한 청와대의 어떤 발전 플랜 또는 개방 플랜 이것도 지금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드레스룸 모습도 보이고요. 뭐 각각 시청자분들 뭐 저도 그렇고 저 사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고풍스럽네. 혹은 뭐 너무 옛날 집이다. 좀 너무 큰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서영주 대변인 네. 뭐 지금 여러 저기는 주방인 것 같고요. 줄속 대통령실 이전 혹은 뭐 무속 논란까지 아직 송영길 후보도 언급을 하면 청와대 전면 개방을 두고 그 전까지는 여러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시민에게 뭐 개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두 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 문제를 반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개방이 꼭 지금이어야만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죠. 졸속이전이라는 게 용산하는 거 누가 말립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걸 하루도 지체할 수 없이 용산으로 간다? 그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졸속 이전이라고 했던 것이고 졸속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뭐 5층 공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예. 아직 뭐 말하자면 출퇴근 구간 부분에 있어서의 교통 정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되게 괴로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조금 더 청와대에서 한 5, 6개월 머물렀다가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이제 용산의 관저까지 뭐 어떻게 이제 신축을 하든지 해서 완전한 집무 요건을 갖춘 다음에 옮기셨으면 저희가 뭐 민주당에서 졸속 이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토론은 아직까지도 이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신 논란까지 나오는 거다. 근데 저는 청와대 개방은 국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와서 또 즐길 부분들도 알겠습니다. 즐기는 것인데 아까 이제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청남대 의 모델을 따지면 한 얼마 못 갈 겁니다. 한 2, 3년 정도 다 이렇게 보고 나면 이 활용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예. 청와대 외부는 물론이고 어제 얘기했던 뭐 춘추관과 영빈관 그리고 대통령의 사적 공간인 이 관저, 드레스룸, 뭐 응접실, 주방까지 다 공개가 되면서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20년 근무한 요리사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침실 80평에 침대 하나뿐이다. 엄청 무섭다. 뭐 여러 구중물걸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관절을 보면서 또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또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사실 청와대 개방이라는 거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거는 결국은 같은 거예요. 청와대를 개방해야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졸속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무슨 안보 공백이 어떻고 뭐 교통 체증이 어떻고 그러는데 그거 뭐 지금까지 그 이전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보 공백 없었고요. 교통 체증 뭐 일부 몇몇 국민이 뭐 그런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아직 전혀 검증된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보면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뭐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실행을 함으로써 국민들 앞에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 청와대는 실제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걸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빈관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아하. 본관은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박물관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결혼식장 같은 거로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관련 부처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곧바로 앞으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레인 26일에 대통령실은 대통령들의 사적 공간이었던 침실과 드레스룸까지 시민에게 전면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 저희가 준비한 1위입니다. 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서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과 겉다르고 속다른 전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자 국민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을 미룬 채 발목 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겁박과 고성이 난무하는 동물 국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식물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여의도 정치권 움직임을 만나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1위, 울먹이며 사과했는데 불협함, 이 얘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흔들리니까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90도 허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 박지원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에는 말을 잇지를 못하는 모습까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 10초 동안 고개를 숙이고 90도 사과까지 했는데요. 근데 전재현 평론가님,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참 저는 박지원 위원장 사과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박원지 의원의 성비 논란이라던가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논란을 보면서 박지원 위원장이 참 많은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 문제를 선거 너무 따지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사과와 동시에 정말 반성할 테니까 한 번만 더 믿어달라라는 용기를 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너무 여야 가리지 말고 그래도 어렵게 정치권에서 영입한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쓴소리도 하고 기성 정치인에게 좀 경고를 날릴 때 국민들이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돼야 정치 경력이 많지 않은 정치 신인들도 자꾸 당내에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 정도에 국한해서 사과를 한 거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좀 민주당의 쓴소리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신데 퇴임할 때까지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퇴임 직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만도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특정 그 지지율 말씀은 좀 저희가 여론조사가 바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조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마저도 민주당에 온전히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것은 무언가 민주당이 탐탁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성비 요소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대선 이후에 제대로 패배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공동 비대위원장이면 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강경파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앞서 보도를 보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만류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김용민 의원은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옳은 전략이다. 글쎄요, 당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만 공동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눈물 머금고 사과까지 했는데 당에서는 또 파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정말 당 내부 기류가 어떻습니까?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만류를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장과 서로 교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자회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감을 했는데 개인 차원의 입장이라고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개인 차원의 거고요. 입장은 아마 이제 발표문이 아니라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예. 백브리핑을 할 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향후 이제 말하자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윤호중 위원장께서는. 예.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본인 개인적인 생각을 올린 것이지 저게 뭐 전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뭐 내분이다, 각을 세운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만 보면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진심 어린 사과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성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민주당을 보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간주하고 나와 틀린 사람으로 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반대를 해왔던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다음에 온종주의. 이 말하자면은 국회의원들의 온종주의가 결국에는 민주당을 망쳤다. 그다음에 뭐 짧게 봐서는 박안주 의원의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낸 부분이지 뭐 이게 뭐 내부의 당에서 어떤 의견 조율 없이 된 건 아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처럼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보편적 시각을 가지고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을 해왔으면 이런 쓴소리와 이런 진정 어린 어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조금 더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는 사과를 하면 이번 지방선거도 필패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저런 사과는 늘 해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보십시오. 탄핵 당하고 예. 나서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그 당시에 큰절하고 다녔어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신지. 정치권에서는 사과는 다반인데 자꾸 지금 현재 민주당이 뭐 사과를 자꾸 하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그 처지가 됐었을 때는 아주 아니, 그럼요. 매일 사과를 했고요. 삭발도 했고요. 큰절도 했고요. 그렇게까지 했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서 대변인 말씀은 2대1 보도,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 오늘 공동 비대위원까지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아마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일 텐데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50%를 2년여 만에 넘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물론 뭐 민주당도 뭐 급격하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정체다. 이게 단순히 박안주 의원의 성비나 혹은 뭐 검수완박 입법 처리 문제 때문이겠느냐?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박지원 위원장의 기자회견 보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본 모습이 뭔가 솔직히 그게 궁금합니다.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박홍근 위원장이나 저 원내대표나 하는 것처럼 우리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뭘 사과하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려 죽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 뜻은 개인적인 사과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뭘 사과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만 공동 비대위원장이에요. 당의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제가 그 박지원 위원장 처음 할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치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대위원 정도는 뭐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당의 지금 위원장을 하는 거죠? 대표를 하는 거죠?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N번방 취재. 그래서 N번방 취재가 민주당의 지금 대표적인 겁니까? 아니 N번방 취재했다고 해서 그냥 당대표 시켜줍니까? 아니잖아요. 뭐 여러 역량들을 봤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어떠한 예.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을 하며 또 당의 공동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지금 사과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헷갈려 죽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도대체 뭐냐 본질이, 지금 뭘 사과하는 거며 뭘 반성하는 거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 다들 하지 않습니까? 다들 사과했는데 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다들 뭐 한다. 아무도 배석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비대위원장이 저런 기자회견 하면 뒤에 의원들이 서서 하는 게 다 관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비대위원장 자격도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저는 무슨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격이 아니라고 단언한 건 아니었고요. 예, 서 대변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예. 말씀드리면 박지원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냐 위원급이다 이거 평가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살았던 게 정말 최대 범죄 조직인 N번방에 3년간 불꽃 예. 추적단을 하면서 그 맞서 싸웠던 용기와 가치를 알겠습니다. 높이 사서 데려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뒤에 왜 아무도 의원이 없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한 식으로 뒤에 의원들 서 있고 병풍 서서 사과한다?
그런 거는요 국민들한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박지원 위원장께서 알겠습니다. 혼자 나서 했고 이건 개인적 의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 대변인님이 지금 진정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도 선거용 사과 아니냐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과거 민주당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 화면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작년에 2번, 오늘 사과 1번. 서영주 대변인 말씀도 맞아요. 아까 국민의힘도 과거에 더 어려웠을 때 많이 사과를 했었습니다. 뭐 선거용 그렇죠. 비판도 있었고. 근데 과연 이 사과가 뭐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선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사과들을 바라보는 일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달라고 지금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과거와 보던 장면에서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듯이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던 때에는 이 두 사람은 당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과는 적어도 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개인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실제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우선 당에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 586 용퇴 뭐 이런 쇄신안을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그 같은 공동비대위원장의 한 사람이 그건 개인 의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 사과는 당에서도 전혀 조율되지 않은 공동비대위원장의 사과인지 아니면 젊은 정치인 박지원의 사과인지 지금 유권자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언제까지 비대위원장 할까요?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다면 또 비대위가 구성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한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전혀 모르는 약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과거에 우리가 보던 장면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다면 과연 유권자들이 그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오늘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곧바로 오늘 오후에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사실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비전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라는 돌출된 개인의 명분 없는 출마 때문에 많이 가리워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반성을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는 출발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바로잡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민주당이 반성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이 출마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에 숨었다. 전예한 평론가님, 이 얘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정치인의 사과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는 그 맥락이라든가 그 상황을 보면서 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 본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촉발되는 논란에 대해서부터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인의 사과라는 것이 선거용이라고 폄하하기가 좀 어려운 사과가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과, 바로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의 사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혜지 의원 때문에 장애인 교통 이동권 문제가 촉발되거나 더 나빠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찾아가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치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있는 위치가 다소 불안할 수도 있고 기성 정치인에 비해서 정치 경험이 짧은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에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을 했는가? 그 사람이 가진 진정성과 용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높이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좀 지적을 하자면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그때 사과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좀 짚고 가고 알겠습니다.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는데 오늘도 지금 개항을 해서는 대선 주자 이재명 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윤영선 후보가 예상외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반박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가 상당히 좁혀진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당에서 굉장히 많은 샘플로 가장 최근에 안정적인 조사를 했고요. 근데 그렇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잘 비교해 보시면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의 차이다. 실제로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취임 컨벤션 효과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벌어지고 있어서 약간 우려를 하지만 다시 또 저는 회복될 것이다. 결집해서 많이 투표하는 측이 이기지 않겠냐 기대하고. 김민석 공동총괄본부장은 그렇게 윤영선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고 현장 반응은 다르다. ARS 조사 이재명 후보 얘기했는데 어찌됐건 이 말의 맥락에 맞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지율에 대해서는 많이 민주당이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반증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아마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듣기로는 지지율 이렇게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떨어져서 죄송하고 또 본인도 그런 걸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또 어제는 지금 보니까 이 여론조사 이게 자체가 지금 ARS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 칭찬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칭찬이라는 표현보단 존경하는 네, 존경한다 이렇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있었죠.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자, 왜 그저께 이야기와 어제 이야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저런 것 자체는 지금 한 군데 여론조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만큼 그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 이 안철수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가 그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했던 분이 저렇게 고전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또 여론조사가 뭔가 ARS가 문제가 있고 우리 조사하는 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가 변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조사 결과 나오는 건 다 그렇고 그럼 김민석 위원장 한번 까보시죠. 여론조사 결과를 뭐가 당에서는 다른 건지. 자, 자꾸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그 민심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이 언론사들이 다 지금 세 군데나 했는데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모레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그러니까 개항을의 연고가 없지 않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개항이요. 안심하지 마세요. 대선에서 졌고 2달 만에 나왔어요. 지지율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요? 하필이면 출마를 영 옳지 못한 곳에서 하셨어요. 선생은 앞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뭐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배지 좀 갖다 주시오. 뭐라고? 배지가 없다고? 나를 보고 도망자가 됐다고? 피해자가 된다 그 말인가? 피해자라니? 아니, 내가 피해자라니? 개항에 왜 출마했냐 저런 패러디물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정작 윤영선 후보가 이번 달 초에야 인천 계양굴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계양구, 뭐 이미 과거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까지 계양했었던 윤영선 후보인데 2021년 5월에 양천구 목동으로 전입을 했다가 다시 선거 앞두고 20일 전에 인천 계양구로 왔다.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목동 사람인가 계양 사람인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좀 별로 무의미한 논쟁 같습니다. 인천 사람인지 목동 사람인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계양에 안 살았다고 해서 거기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아무에도 없습니다. 지역주의 타파, 그다음에 연고주의 타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정치가 해나갈 방향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말하자면 윤영선 후보께서 계양에 오래 살았다. 고향에 한 25년 동안 정치를 계속 해오면서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그 지역에서 30년씩 정치를 안 되는데도 계속 한 사람은 언젠가는 시켜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25년 정도 평가를 그 지역에서 인천 계양에서 정치를 했는데 부름을 못 받았다, 유권자들의. 그러면 그분은 능력이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일꾼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일 잘하는 사람을 계양 주민들은 원하는 것이죠. 윤영선 후보가 아주 능력이 출중했으면 벌써 말하자면 국회의원에 선출이 돼서 계양에서 말하자면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런 논박들은 아마 윤영선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21일짜리 후보다고 놀리면 이렇게 이제 공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선거 기간에서 논박이 되는데요. 저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무의미한 논란 같다. 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윤영선 후보 설명도 좀 들어볼까요?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뭐라고 하고 작년에 계양구 전세 주인이 집주인이 집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동집으로 전입한 것이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년 전에 송영길 후보와 맞붙었을 때도 사실은 목동집 논란이 있었어요. 윤영선 후보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동에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윤영선 후보가 사실은 목동에 집이 있지만 인천 계양에서 의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걸 반박하고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25년간 윤영선 후보가 정치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인천 계양에서 25년간 의사로서 개업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최근에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지난 2년 전에 이제 송영길 후보한테 패하고 이번에 이제 다시 지금 국회의원 후보 보궐선거 후보로 나오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 민주당의 공격고 뭐 맞는 얘기죠. 뭐 목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목동에 집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제 저게 문제가 되면 이재명 후보는 목동에 집도 없었고 인천 계양구에서 활동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오히려 부각돼서 저런 것들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더 부담되는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가짜 계양 사람 아니냐, 도망자의 억지다. 계양을 선거, 일단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보궐선거 코앞에 두고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도 지방선거 경기도 얘기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의기억연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의 약간 소임의 한계가 있었죠. 진짜 약한 여성을 살피지 않으면 저는 그건 부처로서의 임무는 다하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윤미향 의원님과 관련한 그 단체에서 여가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아마 목격하셨을 겁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습니다. 사실 선거 전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다름 아닌 상대 후보가 아니라 윤미향 의원이 김은혜 후보를 고소했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했던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유용했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한 것 같아요. 명예훼손 소송을 했는데 사실 윤미향 의원 측이 꽤 많이 소송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뭐 수십 명이 지금 소송을 당해 있어요. 예. 이와 관련된 이야기만 조금 하면 뭐 무조건 소송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소송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 중이죠. 재판부가 좀 부재했다가 또 지금도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본인은 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소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서 뭐 갑자기 또 조심스럽게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기도 최대 격전지답게 사실 지금 김동연 후보 대 김은혜 후보 나오는 여론조사마다 접전 양상입니다. 그런데 3등 강영석 후보가 최종 완주를 할지 여부를 두고 여러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저희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즐겁고 유쾌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여쭤보셨는데요. 저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쪽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생각이 없으니까 그쪽 가서. 현재 박빙 구도로 흐르고 있고 무소속 강영석 후보가 승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의 단일 후보가 좀 더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후원금을 꽤 많이 모은 강영석 후보이기 때문에 후원금과 선거 완주 혹은 단일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다시 복당을 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이라든가 사회적 영향력을 계속 지키려면 오히려 완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전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최근 발언 중에서 유권자로서 굉장히 궁금한 발언이 있는데 이 강영석 후보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라는 말을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점을 존경하고 어떤 점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영석 후보가 하고 있는 그 연구소와 관련해서는 뭐 팬들도 많지만 사실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도 많고요. 뭐 기자협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 선거에 이기기만 하기 위한 단일화인가? 아니면 정말 가치와 연대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인지 유권자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마지막 변수 얘기까지 강영석 후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지방선거 말고 진짜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의도 정치권 싸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와 거대 민주당이 얼마나 협치를 할 거냐 이 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5선의 김진표 의원이 뽑혔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는 기호 1번 김진표 후보가 최고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할 말을 하는 의장으로서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릅니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의 말들이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입법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민주당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늘 김진표 의원이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경선을 했잖아요. 네 사람이 경선을 할 때 이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절반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되게 강성 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 또는 윤석열 정부 견제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종의 득표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김진표 의원은 사실 선출되고 나서 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국회의장에 당선되고 나면 사실은 그 당적을 이탈합니다. 그 이탈의 뭐 취지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당선되고 나서 저렇게 얘기한 거는 글쎄 저것이 뭐 일종의 당선 사례적인 성격이냐. 앞으로 그러면 국회의장을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기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전혀 잊지 않겠다. 민주당이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인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국회의장에 당선되고 난 뒤에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뭐 이현정 의원님이신가요? 아까 얘기할 때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지방선거 잘 해보겠고 다 잘하겠다. 사과를 하고 나서 일단 또 민주당 그 국회의장 선출된 김진표 의원은 제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 이게 중립성 논란이 계속 또 반대로 불거지는 건 아닌지 공동 비대위원장의 사과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진표 의원이 저 발언은 선거 전략 뭐 이제 최웅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뭐 나중에 얘기해서 문제라고 말씀하신 저는 저 네 분 중에 가장 그 강성이 아닌 분이 김진표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진표 의원이 뭐 본인이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 정말 민주당이 민주당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참 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 김진표 의원을 지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김진표 의원은 제가 볼 때 중립적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후보들 중에 뭐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성향이 더 강한 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발언만 놓고 보면 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발언 자체로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민주당 의원이니까 제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의장이 되시고 나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초 국민의힘에 넘기로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이제는 야당이 됐으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협상 당사자인 윤호중 비대위원장까지 이를 번복하고 나섰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이 예결위를 맡는 것이 앞으로도 이 국회가 지켜야 나가야 될 부분이다. 제가 볼 때는 이번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겠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소통령 소리 듣는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실 전에도 검찰 출신들이 십상시처럼 많죠.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신검부가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국회의 법사위원장밖에 없거든요.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이 대한민국이 제동장치 없는 검찰 왕국이 될 것이다. 당시 법사위는 국회 하반기는 국민의힘 거다라고 협상했던 당사자 윤호중 비대위원장마저도 검찰 왕국, 검찰 공화국 막아야 되니까 법사위원장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조금 전에 보신 장면은 왜 국민들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봅니다. 자기가 서명하고 자기가 발표하고 자기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약속을 1년 만에 저렇게 뒤집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검찰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서초동에서 총칼 들고 나왔나요? 언제 검찰이 지금 쿠데타를 했습니까? 아니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저 약속을 깨겠다는 게 무슨 합리적인 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내대표 시절에 저렇게 서명을 하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어겼으면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러면요 정말 앞으로 국회에서 저런 모습 이제 저런 거 국민들 안 믿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저렇게 바꾸는데 무슨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신뢰를 하겠어요?
박병석 의장 당시에 본인이 중간에 서서 저 약속을 추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뭐라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국민들이요, 뭔가 좀 신뢰를 믿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말을 좀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 모습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놓고 협치를 하자고요?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믿어달라고요? 사과한다고요? 과연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 약속을? 예, 제가 서영주 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방송 전에 기사를 접해보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니까 당원 게시판에 왜 사과하냐, 공동비대위원장 사퇴시켜라, 또 비판 목소리도 꽤 크다고 제가 기사를 접했는데, 혹시 저것도 뭐 일부 또 얘기를 들어보니 법사위원장 내주지 말아달라는 강경파의 여러 목소리 때문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끌려가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게 이제 왜곡된 시각들입니다. 예.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아주 일부 뭐 극렬 지지층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요. 예.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부분들은요,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이제 저는 피장파장을 정부를 안 쓸 거예요. 예. 뭐 국민의힘 뭐 권선동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때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런다는 아니고요. 벌써 쓰셨는데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7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준다라고 했던 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부칙 조항에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제자구 심사권 권한을 줄인다. 예. 그래서 법사위가 다른 상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서 문구만 검열을 하고 그런 거를 축소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법을 다 막아버리고 권한을 법사위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입법부의 기능을 법사위가 다 독점을 하는 그런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당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면서 같이 논의가 됐어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그걸 반대하면서 법사위의 체제자구 심사권은 줄일 수 없다. 그래서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지금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한다, 협치에 발목 잡기, 협치하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검찰 왕국 막기 위해서 못 준다고 하고 제가 이제 있거든요. 두 번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그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지금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축소 심사 권한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축소하자, 그런 법사위원장 원칙대로 가져가라, 아마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한 3분의 1은 맞는 얘기예요. 검찰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차관, 예. 그다음에 대통령 주위에 검찰 출신들로 온통 돼 있습니다. 행정부가요. 지금 행정부의 중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견제하려면 입법부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권분립에서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입법부마저 법사위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행정부가 온통 검찰 권력의 중심이 돼 있는데 예. 어떻게 견제하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취재 발언들도 각기 다 들어봤고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공방 얘기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인데,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검찰공화국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법무부 얘기를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벌써 취임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왔던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의 역할도 겸하게 되는 거겠죠?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후반에 봤듯이 저희들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당선인도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이제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 된 것입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에 장관 한동훈이 있고,
원래 법무부 차관, 대변실 감찰관이 있고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이렇게 법무부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거는 인사정보관리단장, 그러니까 옛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산하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간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맡고 있는 게 인사검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반부패 비서관이 있죠. 민정비서관이 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다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흩어놓고 그중에 인사검증 기능만 법무부 장관 산하로 가는 거예요. 몇 가지 나눠준다. 그렇죠. 나눠준 거죠. 이렇게 하고 인사검증 기능만 가져가는 거예요. 과거에 민정수석실 또는 민정수석을 왕수석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는 사실은 반부패 비서관 이 문제. 그러니까 검찰, 경찰, 사정기관들을 통할하는 역할을 그 민정수석실에서 했기 때문에 왕수석이라고 불렀던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인사검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가니까 뭐 그게 뭐 소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일반 그 현장 기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인사검증이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인사검증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담당했어요. 그럼 뭐 경찰청장이 소통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저 인사정보 관리한 걸 갖다가 누가 판단하느냐. 그건 여전히 지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 이른바 검증을 하는 것 그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알겠어요. 근데 검찰 인사권, 원래 갖고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권한,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가 추가된대. 근데 최명호 의원님의 생각과 반대로 또 최 교수님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하다 보면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다 보면 권한이 막강하고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통령 왕장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런 비판이 있죠.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검찰, 국정원 뭐 이런 경찰 이런 데서 정보를 받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최종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한다고 말해요. 물론 최종 결정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또는 뭐 각부의 부처가 하든지 그러겠지만 그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권한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는 건 분산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사실은 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뿐만 아니라 그냥 한동훈 지금 법무장을 소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이에요. 친분 관계라고 저는 봐요.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셨고 또 이제 사실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사람을 임명하고 싶은데 친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럼 모르겠어요. 한동훈 법무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인사검증을 좀 느슨하게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물론 검증 과정에 정호영 후보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검증돼서 올라오면 그건 이제 한동훈 법무부장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아무런 어떤 사심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 가까운 분이 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런 부분을 좀 분산시켰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정수석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기능,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그 기능을 일단 법무부에 맡긴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모습을 잠시 듣고 올까요?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공약이었고 민정수석실의 일부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건 과거 윤 대통령의 속내 보관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게 한동훈 장관이든 누구든 법무부 장관에 가는 건 당연하다. 뭐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인사 권한이 이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추천하면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자료들 모아서 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올려가면 인사수석실에 검증을 해서 발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었죠. 근데 문제는 청와대가 이제 모든 그런 권한을 갖다가 있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추천 또 검증 그러다 보니까 행여 이게 이제 너무 권력이 좀 집중되어 있는 거고 또 실제로 검증 자체가 제대로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걸 이제 민정수석실 하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은 핵심 수석들이 4명이나 지금 밑에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권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떨어뜨려 놓겠다. 미국도요. 원래 미국은 독립적인 부서가 있습니다. 이 인사검증할 때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추천이 되면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실제 이거를 이제 의회에다 올리면 사실은 의회 청문회에서는 이런 우리 같이 무슨 위장 전입이나 무슨 이런 건 논의되지 않습니다. 주로 정책만 되고 그 전 단계에서 다 걸러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전 단계로 사실은 뭐 독자적인 아마 부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법무부에다가 따로 땡겨 넘겨서 뭔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검증을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올리면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실이 판단해서 하는 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독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인사를 검증하는 기구들 독립이 돼서 좀 더 중립적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전 단계로 이제 법무부에다 넘겨주는 것은 이 권한을 좀 나누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꼬리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대통령실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이걸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게 나눠주는 게 또 정작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야권의 비판이 꽤 많은데 굳이 법무부장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걸 주는 것 자체는 우려는 없는지 뭐 이 부분일 거예요. 사실 이게 법무부 말고 다른 데 사기가 꽤 어려울 거예요. 또 행안부에 주면 또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법률적인 문제, 검증의 문제는 법무부가 하기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유리한 부서기 때문에 아마 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장관이 민감한 정보까지 다 수집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뭐 동시에 있는데요. 지난주 예결위 당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고민정 의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에게 법 이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거에 해석을 묻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본인입니다. 대통령에만 해당이 됩니까?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뭐 이번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말고도 그러면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까지 벌써 나오는데 서 대변인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좀 우려스러운 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권력이라는 게 풍선 같아서 적당히 본인이 소화해낼 만큼만 들어가야지 너무 많이 주입되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한다는 부분을 법무부로 가지고 간 거는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히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은요. 인사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 정권은 법무부 장관, 특히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둘도 뗄 수 없는 말하자면 친동생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훤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검찰에서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운 일들을 한동훈 장관한테 준 건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 부분이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잘못된 인사검증이나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거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얘기했던 취임사에서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 그리고 원칙과 산식 이런 부분에 정의로운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설령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까지도 대충 해서 넘기다 보면 결국에는 공정과 원칙은 한 번 깨지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본인이 좀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얘기들이 좀 있고 오늘 법무부 관련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좌천이 됐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혹은 과거 특수통들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남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도 관심이 좀 집중되는데요. 그런데 이 검찰 내부 기류에서 일단 조국 수사 관련 부서가 반부패부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들이 표적을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칩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형 비리,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혹은 일단 조국 수사 선봉했었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부패 강력수사부에 조전 장관사를 넘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조국 수사팀이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그 전부 해산되고 좌천되고 뭐 이러면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과연 뭐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하는 이런 결정까지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밀어놓거나 아니면 방기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송경호 지검장이 그 복귀를 하니까 이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반부패 강력부니까 그걸 반부패 강력부로 변경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다. 저는 이런 의사의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뭐 9월 전까지 뭐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이라든지 나머지 탈원전 관련 수사란도 이런 부분에도 드라이브를 걸 수 있습니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부패부에서 하던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공공수사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 그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9월 이후에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이걸로 한정이 되더라도 이미 하던 수사는 계속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검수완박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전 정권 관련 수사 얘기, 현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침실과 드레스룸이 정말 크네요. 궁궐이네요. 관저 얘기, 대통령의 사적 공간까지 개방이 된 이 얘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90도 사과는 자꾸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왜 얘기를 안 하나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하신 것 같고요. 대선 주자급이었던 이재명의 뜻밖의 접전, 민심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예요. 라는 표현도 해주셨고요.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국가를 위해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지방선거 꼭 투표합시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는 말씀까지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